안녕하세요. 한편 영어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범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많이 긴장하셨을 텐데, 그래서 하여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서 일단 시험이 끝났으니까 뭐 좀 이제 결과만 빨리 확인하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일단 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좀 쉬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또 오늘 이제 해설 강의를 보실 분들은 시험을 보신 분도 있지만 이후에 2024년 이후에 또 공무원 시험 한국사를 또 준비하시는 분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래서 실제로 그 공무원 시험은 정말 기출에서 기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출은 단순히 우리 시험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공부할 공부 방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나올 출제될 사실은 미래 기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출 강의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전체적인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2023년 그 6월 10일 시행된 지방직 공무원 한국사 시험은 난이도는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바로 2달 전에 시행됐던 국가직이 사실은 조금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국가직에서는 그래도 한 2-3문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더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평이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지방직을 좀 예를 들면 작년 지방직은 사실은 변별력 있는 문제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공부를 꼼꼼히 하신 분들은 괜찮았지만 아니신 분들은 또 조금 실수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작년 지방직에 비해서는 확실히 평이했어요. 근데 작년 국가직이 완전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 작년과 올해가 그러니까 원래 좀 이런 패턴이 있는데 작년과 올해도 좀 이런 패턴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2년 국가직이 확실히 쉬웠고 그 다음에 지방직에서 약간 변별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가직은 좀 변별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 지방직은 국가직보다는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구급 지방직 합격을 위한 그래서 한국사 점수는 이 정도 난이도라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여러분 조금 실수할 수 있는 문제가 제가 곧 말씀드리겠지만 한 2문제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중에 하나 정도 맞춘다고 치면 그러면 한 95점 정도면 여러분 한국사에서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이 얻어야 될 점수는 확실히 다 얻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시험이라는 게 뭐 한두 개 정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뭐 예를 들어 뭐 하나 정도 더 실수한다 뭐 요 정도. 그래서 95점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합격을 위한 한국사에서 필요한 점수는 참 다 얻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문제 해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그 실제로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좀 출제됐는지를 먼저 좀 전체적으로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단원 분류로 보면 선사 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요. 선사 문제 한 문제.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한 문제 정도 나오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고대, 중세, 근세에서 지금 보시면 제가 최근에 이제 소발하면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그러니까 정치사 집중화 현상이 공무원 시험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도 그 70%가 사실은 다 정치사에서 나왔죠. 정치사.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경제사회사. 그러니까 사실은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이게 참 어려운데 경제사회사가 요즘에 좀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직에서 이제 경제사 한 문제, 그 다음에 지방직은 출제되지 않았죠. 저기 사회사는 출제되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 자, 지방직 같은 경우도 경제사 한 문제. 근데 이 문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통적인 경제사 문제, 뭐 조세제도, 토지제도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근현대사에서 이게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사는 이번에 올해 국가직에서도 안 나왔죠. 근데 지방직에서도 출제되지 않았네. 그래서 자, 사회사는 계속 지금 외면받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사가 원래 예전에 좀 많이 나올 때 한 5문제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지방직 시험은 문화사가 많이 나왔어요. 예, 보시면 문화사 문제가 5문항 정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번에 국가직에서 그 문화사 문제가 2문항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 지방직에서는 5문제로 그래서 문화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출제율이 지켜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지금 올해 기출 현황도 보시면 한국사는 결국은 뭐다? 정치사다. 됐죠? 네. 그리고 자, 문화사는 마지막 고득점에
완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사회사는 아주 간단하게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교재도 사실은 지금 이제 교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교정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도 좀 많이 좀 제가 그래서 내용들은 조금 줄여서 그래서 많이 좀 압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의도 올해 올인원 강의는 조금 더 제가 컴팩트하게, 작년에도 사실은 79강 컴팩트하게 진행했는데 올해는 뭐 한 70강 정도로 좀 더 컴팩트하게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해서 그 전체적으로 봤는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근세사가 되게 많이 나왔죠. 근세사. 그리고 여기 세종 때 요 문화작업적이라서 요거 문화사로 제가 분리해 놓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사실은 뭐 세종은 뭐 정치사 때부터도 원래 그런 것들 많이 얘기하니까 뭐 이 문제는 사실 여기로 가도 좀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근세사 조선 전기가 많이 나왔고, 예,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 문제가 별로 안 나왔어요. 자, 그다음 근현대사는 최근에 보면 요 틀이 어느 정도 좀 계속 어느 정도 좀 약간 요런 틀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근현대사가 한 8문항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셋, 그다음에 뭐 둘 해서 아니 셋, 둘 해서 이렇게 한 8문제 정도 근현대사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7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그러니까 출제 한 40%, 한 8문제 정도 출제된다. 자, 이렇게 자 전체적으로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은 최근에 대부분 자료제 시형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단순 문답형. 그러니까 발문이 나오고 그냥 선지가 바로 붙는 형태.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요즘에 사실은 좀 출제가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방직 같은 경우는 그게 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한 2문항 뭐 이 정도 나왔는데 자, 이번에는 보니까 한 6문제 정도 나왔네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원사료 또는 응용사료. 그래서 사료제 시형이 물론 대세인 건 변함이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출제 유형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 변별력 있는 문제도 조금 말씀드리면, 자, 변별력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땐 한 2문항 정도. 그래서 19번이랑 17번은 사실은 여러분 조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번은 그러니까 요 두 문제가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았는데 근데 이게 많이 출제되지 않던 주제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과거제도인데 근데 이 과거제도 문제가 실제로 이제 많이 나왔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제도사는 최근에 문제 많이 어렵게 안 나오면서 거의 뭐 중앙경관직을 물어보거나 지방제도 정도 살짝 물어보는 정도로 끝났었는데 자, 오랜만에 과거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느끼실 때 조금 당황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뽑는 부서가 어디냐? 이것도 이조랑 예조랑 사실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이규보의 동묘항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규보의 동묘항편을 보고 사실은 그 선지 중에 골라야 되는데 사실은 요것도 그러니까 사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규보의 동묘항편을 정확하게 알고 풀어야 되니까 사실은 요 문제도 특히 또 문화사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조금 준비가 덜 되신 분들은 사실은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변별력 있는 문제 한 2문항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점수가 95점에서 한국사에서는 90점까지는 맞아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전체적으로 문항 분석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문항에 대한 특이사항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평소에 좀 덜 출제되던 이런 주제들이 또 이번에 오랜만에 좀 모습을 보인 주제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6번에 지금 이게 금성문 문제인데 금성문이 예전엔 좀 나오다가 최근에 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자, 금성문이 오랜만에 나왔죠. 그리고 이제 7번 문제가 곽재우, 그래서 의병장을 물어본 문제인데 사실은 의병장 물어본 거는 공무원시험에서 정말 오랫동안 안 나왔어.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건데 근데 그 오답선지가 틀린 문장이 좀 확실한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답은 고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확실한 틀린 선지만 제가 좀 다 해설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그거를 조금만 헷갈리게 냈으면 아마 이 문제는 킬러 문제가 됐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문항별 특징까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제가 해설지랑 자, 이런 것들은 오늘까지 저희 카페에다 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번 것뿐만이 아니라 뭐 국가직이든 또는 뭐 2022년, 21년, 20년 해서 최근 한 13년, 14년치 그러니까 기출문제랑 해설지가 저희 카페에다 업로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실제로 이제 문제지 형태로 해서 내가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보겠다. 그러면 저희 카페에 오셔서 다운받아서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또는 오늘 해설 강의를 듣고 나서 뭔가 조금
이게 좀 이상한데? 나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카페에 질문글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에 필요한 거나 또 한국사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제가 꾸준하게 업로드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래서 그냥 평이하고 그 다음에 좀 너무 스탠다드한 문제들은 제가 정답 위주로 해서 자,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리고 문제 유형이나 주제 같은 걸 여러분들이 좀 한 번쯤 보실 필요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서 계속 출제되는 주제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미수친 주목도끼가 사용된 시대. 그런데 주목도끼 이거 사실 자료 안 읽어도, 그쵸? 그래서 뭐 여기서 애슐리한계 주목도끼가 발견됐대. 그럼 이거 어디 얘기하는 거야? 연천전공리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시기는 언제다? 구석기. 자, 그래서 뭐 문제는 되게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평이한 문제였고, 자, 그래서 근데 그것도 그냥 옳은 거예요. 원래 구속기 문제가 나오면 되게 쉽거든. 그리고 제가 지방직 문풀반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지방직에서는 선사가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어요. 4년 이상 안 나왔거든. 그래서 사실은 뭐 좀 출제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럼 지방직 그냥 선사를 안 내기로 했나? 뭐 이제 그랬는데 출제가 됐네요. 됐죠? 자, 정답은 동굴이나 바위근을 1번이네요. 됐죠? 자, 내부에 화덕이 있는 움집 일반적인 주거 형태. 이거는 여러분 신석기 이후예요. 그래서 신석기 때 만들어지고 청동기 때는 뭐 조금 형태가 화덕이 벽 쪽으로 빠지고 뭐 그러죠. 자, 그다음에 토기 얘기 나오면 토기는 가장 대표적인 농경의 증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는 신석기 때 이유죠. 자, 그 다음에 구릉에 마을을 형성하고 주변에 도랑을 파고 목책을 둘렀다. 여러분, 여기에 도랑을 파고 목책을 둘렀다는 부여 송궁리의 가장 대표적인 설명인데 최근에는 청동기의 대표선지로 계속 출제된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맨날 출제되는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됐네요. 자, 그래서 정답, 안에서 4번은 청동기.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 바로 갈게요. 자, 각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도 사실은 그 주제상으로는 최근에 그렇게 많이 출제됐던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평이합니다. 문제는 어렵진 않은데 요번에 이런 주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조금 덜 다루었던 주제들로 문제를 만들었어. 그런데 출제자의 마음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를 막 높이진 않았고요.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진 않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수살수 사수 삼수병으로 편제됐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요거부터 먼저 해야지. 자, 각 군사조직 몽고와 강을 맺고 개경을 한도했다. 근데 대명쟁이 적극적이었던 간은 개경한도를 거부했대.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진도로.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진도로 근고지를 옮기고 끝까지 항쟁했어. 그럼 누구야? 삼별초죠. 그렇죠? 최시무시 정권의 사병기구였던 삼별초. 자, 그래서 이 군사 조직은 지금 뭐냐면 삼별초예요. 삼별초.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군사 조직은 삼별초인데, 근데 문제는 다음 이제 군사 조직에 대한 거잖아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포수살수 사수 삼수병 이러면 훈련도감이죠. 훈련도감. 그렇죠? 훈련도감. 자, 그 다음에 윤관의 건의로 이제 편성된 기병 중심의, 그래서 여진족 기병을 잡는 부대 기억나시죠? 숙종 때 건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별무반이죠. 별무반. 그쵸? 자, 그 다음 도적을 잡기 위한 야별초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제가 삼별초 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 삼별초는 그러니까 개경에 요즘에 밤에 도둑놈들이 많네. 그래서 최후가 이 치안, 개경의 치안을 위해서, 그러니까 도적을 잡기 위해서 만든 부대가 원래 야별초예요. 그래서 밤을 지키는 부대야. 근데 이런 명분을 만든 다음에 이거 이제 숫자를 계속 늘려요. 그래서 이게 자별초와 우별초가 되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몽고한테 잡혀갔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온 포로들, 이제 그들로 해서 군대를 하나 더 만들어서 신의군이라고 하나 더 만들어. 그래서 부대가 몇 개가 된 거야? 하나, 둘, 셋. 그래서 이후에 삼별초라고 부르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자, 지금 정답은 3번이네요. 됐죠? 네. 자, 양계지방의 국경의 수비, 상비적인 전투부대, 그러니까 늘상 있는 군대였다는 거지. 자,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양계에 설치했던 고려시대 주진군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에서, 자, 문제는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3번 문제 갈게요. 자, 3번 사료는 이건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를 그냥 너무 단납식으로 줘서, 그러니까 특정 인물을 설명한 게 아니어서 문제는 쉬웠죠.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자료는 너무나 유명한 그
강화도 조약을 막 협상하고 있는 시기에 전북 태인에서 그러니까 면함 최익현이 도끼 들고 뛰쳐 올라가서 상소했던 유명한 도끼 상소.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개항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러냐면 개항 오불가소. 근데 그 개항 오불가소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외양일체론이죠. 자,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족입니다. 됐죠? 그래서 저들에게 절대 문호 개방을 해서는 안 된다. 됐죠? 네, 그래서 1870년대 위정척사의 대표. 그래서 누구야? 면함 최익현이죠. 자, 그래서 정답 2번. 그래서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다음 4번 문제도 보니까 그냥 단답식으로 너무 쉽게 나왔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사실은 4번 주제도 대신에 그러니까 요번에 여러분 이제 요번 지방직이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어렵진 않았어요. 문제는 어렵지 않았는데 그동안 최근에 이제 그 공무원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주제들 말고 최근에 조금 소외받았던 주제들 그런 주제들을 조금 더 골고루 낸 게 이번에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사실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나온 주제는 아니었어요. 일단 문화사고, 그것도 근현대사의 문화사고, 그리고 이제 주제는 근대 언론, 그러니까 신문에 대한 거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다행히 근데 문제는 쉬웠네요. 자, 서재필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대, 맞죠? 그래서 자 96년 1월 서재필이 자 이제 미국인이 돼서 귀국을 하잖아. 그래서 정부의 지원 속에서 자 4월에 창간하는 게 독립신문 됐죠? 네, 그래서 한글판과 영문판을 발행했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자, 정답은 2번. 됐죠? 자, 독립신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시험에서 좀 많이 모습을 보여줬던 건 사실은 한성순보예요. 한성순보. 한성순보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고 그래서 요게 연도가 중요합니다. 이거 언제예요? 1883년에 발행되기 시작했던 거죠. 순한문으로 해서 순 보니까 열흘 단위로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발행한 그러니까 관보의 성격을 갖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근대 언론 중에서 사실 제일 유명한 건 그 양기탁과 그 다음에 배대리 창간했던 1904년 대한매일신보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이제 근데 요번 문제에서는 자 독립신문을 물어봤네요. 자,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갈게요. 자, 가나에 들어갈 구강. 자,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삼국의 발전과 항쟁.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고대 정치죠. 이 고대 정치 문제를 좀 너무 많이 낸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거의 2문제는 나와. 그리고 작년 지방직은 좀 과하게 요 주제에서만 3문제를 냈어요. 3문제.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지방직은 1번부터가 아예 삼국의 발전과 항쟁이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작년 출제자들이 작년 시험지를 좀 봤는지 그래서 고대정치 너무 많이 내는데 그래서 문항을 조금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정치에서는 이제 이번 시험에서는 5번 요거 한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 국왕의 업적인데 자 우리가 이제 삼국의 역사서 얘기할 때 근데 사실 이 문제도 그러니까 국왕의 업적이면서 사실은 문화적 요소가 여기도 살짝 들어와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삼국의 역사서들은 그러니까 고구려의 이문진의 신집 5권, 그 다음에 공의 서기, 거칠부의 국사. 근데 이 삼국 역사서들이 전부 오늘날 그 삼국 역사서를 지었다라는 기록만 있고 그 책 자체는 전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삼국 역사서는 뭐가 중요하다? 시간.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걸로 문제를 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백제에서는 가시기에 공의 서기 그러니까 가는 언제가 되는 거야? 자, 공의 서기니까 삼국역사서는 여러분 제일 잘 나갈 때 전성기 때 만든다 그랬잖아. 그래서 가시기는 언제예요?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 그쵸? 자,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거칠부의 국사가 나시기에 그러니까 나는 언제예요? 자, 신라가 제일 잘 나갔던 진흥왕 때지. 진흥왕. 됐죠? 자, 그래서 근초고왕 진흥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평이하죠. 그래서 그냥 국왕의 업적을 단순하게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 갑니다. 자, 국호를 남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6세기 이거 누구야? 성왕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동진으로 이 불교 수용은 누구예요? 불교 수용은 침류왕이잖아. 그쵸? 384년 침류왕. 자, 그 다음에 3번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 정답이네. 진흥왕 때 이렇게 조직 개편하고 성왕과 동맹을 맺고 고구려 몰아내고 이제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초기에 그 이제 시스템 정비할 때 얘기야. 그래서 정답이네요.
자, 진흥왕 때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잖아. 그쵸? 자, 병부. 이러면 누구라고요? 버풍왕. 이게 뭐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버풍왕 때 뿅부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었습니다. 자, 6번 갑니다. 자, 다음 문화재를 통해, 이를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6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부정형이잖아, 문제가. 그 틀리는 거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답이 너무 명확하게 얘가 틀린 애가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금속문 오랜만에 나온 거고, 사실은 주제로만 따지면 아주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정답이 명확해서 여러분들 푸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화재를 통해, 이거 다 금속문들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사택지적비. 사택지적비는 요 사택지적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7세기 의자왕 때 좌평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재상. 됐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자신이 죽는 비문에다가 이제 어떤 거를 남겼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이제 여러분들도 공직자를 준비하지만,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재상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날에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뭐 대통령까지는 아니지만 이 시대 재상이면,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국무총리의, 오늘날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한 사이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1인지하 만인지상. 그러니까 왕을 제외하고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정점까지 간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이제 비문에다 뭐라고 썼냐면, 내가 근데 살아보니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공직자로.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살아보니 인생이 허무하더라.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에 인생의 말년에, 그러니까 불당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사찰을 건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뭐 도교의 영향을 받았고 불교에 귀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이 글이 사륙 변료체로 써서 당시에 높은 백제 한학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냈어요. 근데 백제가 영산강유역까지 뭐 전혀 상관없는 완전 생뚱맞은 얘기야. 됐죠? 그래서 그냥 근데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잖아. 됐죠? 그래서 그냥 답이 그냥 바로 나와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임신석이 쏜 신라의 청년들이 유교경전을. 그래서 자, 앞으로 내가 3년 안에, 그러니까 요 내용이 그러라 그랬잖아. 자, 3년 안에 뭐 국어, 영어, 한국사, 뭐 행정법 해갖고 내가 뭐 완벽하게 끝낸다. 그러면서 근데 그 맨날 약속해도 안 지키니까 그 요 두 친구가 그 돌을 구해다가, 임신석이 쏜 또 사이즈도 되게 작다 그랬죠. 거기다가 돌에다가 새긴 거야. 내가 뭐 못하면 개다 뭐 이렇게 막 새겼다 그랬잖아. 자, 그게 임신석이석이에요. 이걸 통해서 아, 신라의 젊은 친구들이 유학을 공부했구나, 이걸 알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충주고구려비는 장수왕 때 만들어진, 자, 고구려가 그러니까 5세기 최전성기에 자,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요거를 중원고구려비 라고 불렀는데 요 말 두 말을 혼용해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충청도, 그러니까 중원군과, 그러니까 충주시가 지금은 도농 복합도시로 해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옛 지명이 중원군이고 지금은 그냥 충주라고 부르죠. 그래서 중원고구려비, 충주고구려비. 됐죠? 자, 그래서 남한까지 진출하고 그 다음에 신라를 사실은 뭐 자기 세력 아래에 두려고 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자, 이걸 통해서 고구려인들의 천하간, 세상의 중심이 누구야? 우리 대고구려다. 그리고 이제 신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쪽 오랑캐, 뭐 이런 표현들이 중원고구려비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호우명 그릇은, 이거는 이제 신라의 호우총에서 발견됐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호우명 그릇의 이제 바닥에 보면 광개토대왕을 기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신라에서 제작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야? 바로 요 시기에, 자, 그러니까 고구려가 신라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 그래서 두 나라의 정말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말이네요. 자, 그래서 틀린 건 1번이었습니다. 문제 이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7번 갑니다. 자, 다음 이제 미술진 곽재우인데, 여러분 이 문제 그거야.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 그러니까 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이거 한 십몇 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한국사에 의병장 안 나오거든요. 아니 뭐 한능궁 같은 데 나옵니다. 근데 안 나오거든. 근데 진짜 십몇 년 만에 이거 오랜만에 등장했네. 이거 여러분 선지 조금만, 만약에 요즘 이게 이것도 아까랑 이게 이제 똑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이걸 차는 거잖아. 그쵸? 근데 틀린 애가 너무나 명확하게 틀려서 다행이지, 아니면 사실은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병장 중에 외란때 의병장 가장 유명한 홍의장군 곽재우. 그러니까 전장에 나갈 때 그 붉은 갑옷을 입고 나갔던, 자, 그걸로 유명한 홍의장군 곽재우에 대한 거예요. 자, 홍의장군이라고 칭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 그 뭐 우리가 한국사 공부하면서 의병장 이렇게 막 곽재우 공부 안 해도 어릴 때부터 홍위장군 곽재우 뭐 이런 말은 뭐 한 번씩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 그래서 뭐 꼬마들 먹는 그 인삼, 그 홍삼 그런 뭐 제품으로도 요 이름 따갖고 나온 브랜드도 있어요. 자, 그다음 의령을 거점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 어렵죠. 그러니까 홍위장군 곽재우가 여러분 이게 북인이잖아. 남명조직의 제자잖아. 그러니까 당시에 그 16세기에 그러니까 명종기에 경상도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대유학자 두 명이 같은 해에 태어나요. 1501년에. 한 명이 그러니까 퇴계 이황이고 그리고 그의 평생의 라이벌이 남명조식이야. 바로 이 곽재우가 남명조식의 그러니까 외손자인가? 뭐 그래요. 됐죠? 그리고 그 남명조식의 수제자였던 정인홍. 됐죠? 그래서 정인홍 그 다음에 곽재우 이런 사람들이 경상도 쪽에서 의병을 많이 일으킨다고요. 이쪽이 다 이제 사실은 북인 쪽이랑 좀 관계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경상도 의령, 합천 이런 데서 실제로 의병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의병장 곽재우의 가장 큰 사실은 업적은 그러니까 경상도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바닷길을 이순신이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란 초기에 우리가 이제 일본 애들을 사실 육상전을 붙었을 때 너무 많이 당황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조총 그 조총이라는 게 당시에 실제로殺傷力높았던 게 아니라 그 소리부터 주는 공포가 대단했고요. 그다음에 일본 애들이 워낙 그 이제 정전쟁 정시대 100년간 전쟁만 하다 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칼을 너무 잘 쓴다고. 그리고 그 일본의 그 정시대 그 카타나라는 칼도 엄청 길었다 그랬죠. 그래서 일본 사무라이들 그때 엄청 조그만 했거든. 걔네들 평균 신장이 한 150 됐는데 걔네들 들고 다니는 칼이 한 150이었어요. 칼이 1m 50. 그러니까 칼이 너무 긴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칼도 너무 잘 써. 그래서 그 육상전에는 정말 많이 고전을 했지만 근데 해상에서 이순신의 수군은 뭐 그냥 꼼짝 마죠. 그렇죠? 23전 23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전라도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육지를 통해서 가려고 할 때 그걸 막았던 게 뭐 진주대첩 그리고 명장, 의병장, 곽재우 뭐 이런 사람들의 활약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3번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여러분 행주산성은 권율이죠. 그렇죠? 그래서 권율과 그래서 그 곽재우는 그쪽 위쪽까지 활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자, 권율과 관민이 합심해서 자, 일본군을 물리쳤던 우리가 외란 때 3대 대첩이라고 하는 자, 행주대첩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의병은 기본이 익숙한 지를 활용해서 기습작전 그래서 일본군에게 타격을 그리고 이제 의병장들이 나중에 보면 실제로 이제 왜군들과 접전해서 실제로 많이 이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일본한테 좀 당황해서 뭐 조총이라든가 또는 일본의 뭐 칼이라든가 이런 데 좀 많이 그 처음 초기에는 좀 연전연패했지만 그러고 나면 또 한국 사람들이 금방 배우잖아요. 그래서 익숙해서 거기에 대처해서 또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상관없는 거니까 3번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좀 오랜만에 나온 주제라 그래서 의병장 곽재우 얘기는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같은 취지. 여러분 제가 그 경제 파트가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그 중에 제일 안 나오는 게 현대사고 그리고 이제 고담을 안 나오는 게 근대 개항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근대 개항기 중에 그래도 좀 나오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907년 일본에게 진빚을 갚자는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에요. 됐죠?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은 자, 금액도 얼마다? 1,300만 원.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에게 진빚 얼마를 갚아야 돼? 국채, 나라 빚 1,300만 원을 갚자는.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 대구에 가면 이걸 기념하는 공원도 있어요. 그래서 국채보상 기성 이제 중재 기념하는 자, 공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으로 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조선종평사는 뭐 상관없죠. 이거는 이제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자는 거 아니야. 백정. 그렇죠?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없애자. 그래서 1923년 경남 진주에서 만들어졌던 거고 그 다음에 조선물산장려회는 그러니까 물산장려 운동할 때 1922년 자 23년 그때 만들어진 거고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1930년대 일본이 민족말살통치로서 신사참배 강요할 때 그러니까 그 개신교 쪽에서 이제 개신교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저항했던 운동이고요. 자, 1907년 정답이네요.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 문제는 틀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9번 갈게요. 자, 가나에 들어갈 말했는데 여러분 요 문제가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번에 지방기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이런 문제는 실수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한 두 문제 정도 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문제 자체가 복잡하진 않아요. 그런데 별로 이제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가 잘 안 되던 주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거나 마무리하실 때 아무래도 조금 덜 보셨을 수 있어요. 됐죠?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문제는 근데 선지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자,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문과 잠깐 다 있었는데 문과 제일 중요했다. 그죠? 근데 문과를 어느 부서가 주관했냐?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을 몇 년마다 봤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자, 그 정기 시험을 뭐라 그러냐면 식년시라고 하는데, 이건 뭐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년시가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이제 유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드니까 야, 시험 좀 더 봐주라. 그래서 이게 조선 정부가 생각해도 너무 심하다. 그래서 중간에 부정기 시험인 별시를 중간에 봐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기 시험은 몇 년마다 보는 거야? 지금처럼 매년 아니야. 몇 년이야? 3년.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시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한 번 더 할까? 그럼 이제 뭐예요? 천일 작전.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더 하잖아. 만약에 내가 두 번 과거를 본다. 식년시 기준으로. 그러면 진짜 6년 2000일이에요. 됐죠? 네, 진짜 장난 아니지. 자, 그래서 몇 년? 3년입니다. 3년. 됐죠? 네. 그다음 두 번째. 이조냐 예조냐. 근데 이것도 중앙정부 부처의 업무를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신경을 안 쓰셨던 분들은 사실은 조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조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인사잖아. 인사. 그쵸? 그러니까 공무원들 인사 배치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그쵸? 뭐 인사 이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승진 좌천까지, 그죠? 여기 이제 이조의 업무고, 그 다음에 예조는 뭐냐면 이게 문화 학문이잖아요. 문화 학문.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부서잖아. 그래서 각종 교육기관, 그러니까 중앙의 뭐 성균관이건 지방의 향교견, 자, 다 어디 소속이야? 예조. 그 다음에 과거를 누가 주관해? 그러니까 당연히 예조죠. 됐죠? 네. 그래서 자, 이조가 아니라 예조예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출제가 좀 덜 되던 주제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갈게요. 자, 다음 원칙. 이거는 제가 수험서도 너무 많이 말씀드렸잖아. 근현대사 전체. 출제율 1위가 누구라고요? 무조건 대한민국 수립이야. 그 내가 하물며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대한민국 수립 문제가 틀리잖아. 진짜 특별히 어렵게 나오지 않는 한 틀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진짜 시험에 너무 성의가 없는 거야. 아니면 진짜 전력이 부재했던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 됐죠? 왜냐면 너무 많이 나와. 그리고 특히 국가직 너무 좋아한다 그랬죠. 거의 국가직 무조건 내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은 국가직이 너무 진짜 대놓고 내니까 지방직은 국가직 안 내면 거의 무조건 나오고요. 근데 국가직이 내잖아요. 그럼 여기 약간 주제를 피하는 경향이 있잖아. 두 시험이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국가직에서 내면, 근데 냈는데도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내고 한 번 안 내고 한 번 내고 한 번 안 내고 그래요. 그만큼 많이 나오는 주제야. 그래서 정대사에서는 삼국의 발전과 항쟁, 그 다음에 근현대사에서는 대한민국의 수립. 이 두 주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 자, 근데 두 주제 다 나왔잖아. 올해 국가직 이거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수립은 내고도 이렇게 또 낸다니까. 됐죠? 그래서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사료. 여러분 이런 사료는 읽는 게 아니야.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딱 보는 순간 딱 나와야 돼. 자, 이거 첫 번째 봤더니 이게 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좌우합작 7원칙 46년 10월에 여운형 김규식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서 발표했던 좌합작 7원칙 보니까 얘 1조네 1조. 그죠? 1조고 얘는 3조야 3조. 됐죠? 그리고 얘는 6조. 아니 몇 조인 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건 제가 직업병이고 제가 오타쿠잖아 오타쿠. 그런데 그냥 딱 보고 좌합작 7원칙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됐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최근에도 많이 나오고 계속 많이 나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좀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시험에서 이제 출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형태는 뭐냐면 다음 원칙이 보여. 그러니까 이거는 딱 논란이 없게 문제를 만드는 거야. 시간을 딱 꽂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이후. 그죠? 근데 옳지 않은 거니까 나머지 선지 3개가 여기 해당하고 혼자 앞에 있는 애가 하나 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 이 원칙이 발표된 건 언제예요? 자, 1946년 10월이죠. 46년 10월. 됐죠?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3.15 부정선이 여러분 4.19는 이거 너무 나중이잖아. 이거 1960년대 아니야. 1960. 그 다음에 7.18 청산회에서 반민법 처형되는 건 48년 8월에 정부 수립되고 그 다음에 9월에 바로 반민법 제정되죠. 자, 그러니까 얘는 48년 9월
그냥 다 뒤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재헌국회에서 이승만을 자 대통령으로, 그 다음에 이시영을 부통령.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7월 17일 대한민국 48년 7월 17일 날 대한민국 재정헌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 3일 있다가 바로 대통령 뽑는 거야. 되죠? 그래서 자 이거 언제예요? 48년. 그러니까 헌법 제정하고 바로야. 7월 17일 그리고 7월 20일. 됐죠? 아니 뭐 날짜까지 모르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8월에 그러니까 준비를 다 마치고 내각을 다 그러니까 장관들도 임명한 다음에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날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건국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건국절은 광복절이랑 다른 날이에요. 날짜만 똑같이 8월 15일이고 광복절은 45년 8월 15일이고 건국절은 48년 8월 15일이죠. 자, 그다음 4번.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분 미소공의는 뭐야? 이거 전에 미소공의가 발표되면서 거기다 또 이승만이 정읍에 가서 사고를 치잖아요. 그래서 단독 정부로 가자. 그러면 야 이러다 분단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시작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46년 3월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보다 앞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발표된 것보다 앞에 있는 건 더 시점이 과거인 건 4번밖에 없잖아. 맞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11번 갑니다. 자, 묘칭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화사네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말씀드렸는데, 원래 고려문화사 출제율 1위가 불교, 2위가 역사서인데, 최근에는 역사서가 워낙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불교 문제가 2위로 밀렸다. 근데 불교 문제는 승려 문제다. 근데 최근에 승려 문제들을 보면, 사실은 의외로 고대 승려가 계속 나오고 고려 승려가 너무 최근에 좀 덜 나오네. 그래서 고려 승려 좀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고려 불교의 대표 대각국사 의천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함정주민 교정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해동 천태종으로 선종까지 포섭하려고 했다. 누구예요? 의천. 자, 선지갑니다. 자, 그래서 이론 교리 공부와 그래서 교리에 대한 공부와 실천적인 수행. 그래서 A 플러스 B. 여러분 의천은 말하는 게 이거밖에 없다 그랬잖아. 둘 다 수양해야 된다. 그래서 한쪽만 얘기하면 양극단에 치우친 것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의천은 철저하게 사실은 고려 왕실의 대표. 그래서 목적이 명확한 사람이라 그랬죠. A와 B를 다 통합하겠다. 되죠?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참선, 독경, 노동. 됐죠? 이런 결사 이러면 누구야? 진울의 수선사 결사. 자, 그 다음 삼국시대 고승 정기 해동고승전 이러면 무신집권기의 각훈. 자, 그 다음 백년사를 결성해서 극락방생을 기원하는 참회와 염불. 너무나 쉬운 대중적인 결사운동. 그러면 누구예요? 요새.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요새에 대한 거였고요. 각훈. 그쵸? 그 다음에 진울.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불교 문제는 무슨 문제다? 승려. 그리고 승려 문제는 그러니까 이후에 여러분 대비하실 때도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정한 승려에 이렇게 약속된 표현들이 있어요. 됐죠? 그래서 그 승려들, 스님들을 여러분이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갈게요. 자, 가시기에 대해요. 가시기. 자, 임진왜란에서 병자호란.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저 문제는 원래 전통적으로 이거 많이 나왔던 문제야. 근데 한 5, 6년 전까지는 좀 많이 제법 나왔어. 그러다가 최근에 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 스타일이 좀 안 나오는데 나와야 될 건데 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게 예전에는 어떻게 문제가 주로 나왔냐면 예전에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사료를 줘요. 그 다음에 나사료를 줘요. 그리고 가시기에서 나시기 사이에 있는 걸로 적절한 걸 골라라. 그리고 가사료를 읽어보면 임진왜란 얘기고 나사료를 읽어보면 병자호란 얘기고 요렇게 해서 가운데 그러면 누가 관련된 거야? 그럼 요 가운데 끼는 게 광해군 때잖아. 그래서 광해군 때가 이렇게 사이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원래 예전에 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광해 문제가 좀 최근에 좀 안 나오는데 좀 나올 때가 했는데 나왔네요. 됐죠? 그래서 완전히 딱 광해는 아니지만 어쨌건 그 시기에 관련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임진왜란은 선조, 그 다음에 병자호란은 인조 때 일어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1392년, 1636년. 자, 인조반정입니다. 그러면 맞잖아요. 여기가 인조잖아. 여기 사이가 광해 아니야. 그래서 광해군과 붕인을 몰아내는 게 1623년 인조반정이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광해군 때 자신의 어린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을 영모 사건이 터져서 거기 이제 연결해서 결국은 광해가 죽이지. 그쵸? 칠서의 옥 이후에. 자, 그래서 이건 먼저예요. 딱 광해잖아요. 광해. 그쵸? 그 다음에 광해는 당시에 신흥강국 청, 후금과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우리와 관계가 깊었던 명 사이에서 소위 말해서 양다리 외교, 신중한 그리고 실리적 중립외교를 하잖아. 그 이제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관련된 거잖아. 다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청의 인질로 끌려갔던 복림대군은? 복림대군은 뭐야? 그러니까 병자호란의 결과 사실은 오늘날의 송파죠. 그래서 삼전도에서 우리가 아주 굴욕을 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삼전도의 굴욕이라 그러잖아. 삼전도의 굴욕. 됐죠? 그래서 사실은 뭐 조선은 좀 심하게 말하면 이때 한번 망했던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소현세자, 복림대군, 됐죠? 자, 이런 사람들이 다인질로 끌려가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1636년 병자호란 때 그 명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온 나라가 이 난리가 났던 거야. 근데 진짜 허망하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고 떠받들었던 그러니까 진짜 끝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명에 대한 집착을 조선의 정치인들이 못 버리잖아. 진짜 안타깝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숭배했던 명이 1644년에 멸망해요. 그리고 대륙의 주인이 청이 되지. 그러면 상 종료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어떻게 하냐면 소민세자와 복림대군을 조선으로 다시 보내줘요. 되죠? 그래서 이거 언제 얘기야? 병자호란 이후의 얘기잖아요. 뭐가 틀렸어? 4번이 틀렸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3번 갑니다. 자, 여름휴가를 자, 강화도.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제가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는 이제 요런 스타일은요, 여러분, 요 스타일만 좀 보시면, 그러니까 여름휴가를 강화도로 답사 여행을 갔대잖아. 예, 이런 문제는 스타일로만 말하면, 공무원 시험 출제 유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그래서 시험 전에 마지막 동영 때 한능검 스타일 같은 문제들도 뭐 조금씩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만화 사파 같은 게 안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한능검이나 수능 이런 쪽에서 주로 약간 내는 스타일이죠. 자, 어쨌건 결론 이거예요. 자, 이 문제는 지역사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 시험 보러 가기 전에도 지역사 지도에다가 지역별로 딱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프린트 한 번 더 드렸잖아요. 지역사 문제가 최근에 워낙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국가직 때도 보면 평양 나왔잖아요. 서경.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또 나왔다고. 되죠? 네. 그래서 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에 또 페이퍼도 드렸었잖아. 그 프린트. 그쵸? 자, 그러면 강화도에 연결된 거. 자, 이제 주제들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규장각. 외규장각 기억나? 그러니까 정조가 창덕궁안에다가 규장각 만들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정조가 항상 본인 자체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던 사람이고 그래서 뭔가 예비를 준비하죠. 그 다음에 장룡령 같은 경우도 도성안에 뒀지만 나중에 보면 수원화성에다가 장룡령의 외형을 하나 더 설치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처럼 규장각도 강화도에 서브를 하나 만들어놔요. 됐죠? 자, 그걸 뭐라 그런다? 외규장각이라고 하죠. 됐죠? 자, 그리고 근데 도학농민도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도요. 지금 13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원래 지역사 문제를 그러니까 시대 전체를 관통해서 지금 보면 청동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신미학료나 도학농민운동은 사실은 근현대사고 대모항쟁은 중세 고려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를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를 내면 원래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정답이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국가직이 다 이런 식이야. 그쵸? 아니 지방직이.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건데 그게 틀린 애가 너무 확실하게 쪼여쪼여 해서 문제는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자, 외규장각이랑 여러분 도학농민운동이랑 무슨 상관이야. 너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자, 2번. 대모항쟁, 고려궁지. 여러분 고려궁지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원래 지자가 들어가면 그 터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터. 그러니까 지금은 없고 그 터가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모항쟁 때 고려시대 왕들이 거했던 궁궐 터죠. 터. 됐죠? 자, 그리고 대모항쟁. 당신이지. 바로 연결되잖아. 그 다음에 고인돌 좀 이게 설명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신미학료 때 어재현이 광성보에서 끝까지 항전했잖아. 묻잖아. 그러니까 정답 몇 번? 1번. 14번 갈게요. 자, 조선시대 붕당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붕당 문제는 요 주제는
제가 수업하면서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조선 전기 정치사에서 그러니까 3, 4년 전만 해도 얘가 출제율 1위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붕당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한 3, 4년 동안 너무 좀 안 나오고 있어. 요 주제가. 근데 뭐 이제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요. 너무 안 나오는데요. 했는데 올해 국가직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해 국가직에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틀렸던 문제 중에 그러니까 그 예송 14번 문제, 국가직 14번 문제가 예송 문제잖아. 그래서 이제 남인이 그 송중길이 얘기했던 사실은 그 지금 왕이 차자 둘째 아들이니까 예의 단계를 하나에 낮춰야 된다라는 걸 내가 보고 놀랐다. 그러면서 그걸 막 비판하는. 그런데 이제 왕한테 장자니 차자니 그따위 얘기는 하면 안 되지. 지금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적통을 인정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 남인의 이야기. 근데 그 사료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봤던 사료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글을 읽으셨던 분 중에 잘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조금 실수하셨던 분들이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게 예속 문제였잖아요. 붕당의 대표. 붕당이 또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좀 연속으로 안 나오다가 지금 국가직, 지방직, 붕당 문제 조선시대 붕당이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되죠? 자, 가볼게요. 자, 조선시대 이제 붕당에 대한 상황이에요. 자, 선조 때, 자,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됐다. 그럼 요거 언제야? 그러니까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됐으니까 요 얘기는 딱 그러니까 선조 때 얘기잖아요. 맞잖아. 그치? 이게 붕당의 시작. 뭐로 나눠지죠? 이조전랑. 그리고 요거 사료로 나올 때도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건 좀 기억해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료에 누가 나올 거냐면 김효원. 됐죠? 그 다음에 심의겸. 그러니까 요런 이제 요 둘의 갈등 얘기가 나오면 요건 이조전랑을 사이에 놓고 동서분당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선조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광해군 때 자, 북인이 집권했다. 맞죠?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이들이 중립외교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동법도 실시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인조 때 남인 정권이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제 광해와 북인의 중립외교가 그 선조 때 임진왜란이니까 선조 바로 다음 왕이잖아요. 그 아들. 그러니까 이제 전후복구엔 도움이 됐지만 그러나 의리명분론을 중시하던 사림 전체 지지를 받은 건 아닙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서인들이 인조반정을 일으키는 명분이 돼요. 그래서 광해와 북인을 몰아내고 이들이 정권 수립하죠. 그러고 나면 친명배금 이러면서 호란이 터지는 거 아니야. 됐죠? 자, 그런데 뭘 남인이 득세해. 인조반정은 누가 주도한 거야? 서인. 됐죠? 네.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정권을 독점했다. 이런 표현은 그러니까 서인한테 해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남인한테 하면 틀리는 표현이고. 그리고 또 엄밀하게 말하면 실제로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은 남인과 공조체제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남인이 정권을 독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 3번은 선지가 완전히 틀렸네요. 자, 8번.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인들이 나중에 숙종 때는 노론과 소론. 됐죠? 그래서 남인의 처리 문제를 놓고 경신왕국 이후에 강경파, 노론, 온건파, 소론으로 나누지잖아. 다 맞잖아요. 자, 뭐가 틀렸다? 3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틀린 거 3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붕당은 이제 사실은 문제가 딱 정해져 있다. 붕당은 나오는 꼭지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실제로 수업 좀 제대로 듣고 그리고 제가 딱 포인트만 한번 집어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면서 기출문제를 제대로 한번 딱 풀어보면 붕당은 출제되는 주제가 딱 4가지 유형밖에 없다. 됐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예송이잖아. 그게 이번에 국가직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 주제들 그러니까 대외관계 얘기 그 다음에 뭐 황궁 이야기 그 다음에 처음에 동서 분당 이야기 그래서 이런 여러 곡에 많이 나오는 주제들을 그러니까 선지로 다 같이 묶어서 한번 냈네요. 됐죠? 네, 이렇게 붕당 문제 올해는 2문제 나왔네. 자, 15번 갑니다. 세종. 여러분 저희가 앞에서 제가 국가직 해설 강의하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지방직 출제할 때 국가직 걸 본다니까. 그래서 주제는 좀 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인데 거기 안 나온 거 있으면 좀 더 보셔야 된다. 조선 초기 국왕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게 정치 문화적으로 해서 특히 세종 최근에 워낙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됐죠? 누가 뭐래도 조선의 27명의 국왕 중에 사실은 최고의 군주 아니야. 그죠? 자, 그런데 세종 문제가 국가직이 안 나왔죠? 그런데 이제 오답선지로만 나왔잖아. 자, 근데 출제가 됐네요.
됐죠? 자, 금속활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금속활자의 갑은 갑인자다. 그죠? 그 다음에 화통도감이 여기 왜 나와? 그죠? 그래서 최무선의 노력으로 이거 언제 만든 거야? 고려말 우왕 때. 됐죠? 1377년에. 그래서 이때 만들었던 화약이 나중에 외구와 싸우는 진포대첩에서 처음으로 실전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실전에 맞는 우리의 역법서. 그래서 최초로 한양 중심으로 천체를 관측하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칠정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역법은 딱 3개만 기억하면 돼요. 3개만 기억하면 돼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자, 충선왕 때 수시력, 세종 때 칠정산, 그리고 자, 조선 후기 김육의 건의로 효종 때 채용되는 시헌역. 됐죠? 그래서 수시력, 칠정산, 시헌역. 요 3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칠정산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간이는 천문 관측 기구예요. 됐죠? 그래서 경복궁 안에다가 설치합니다. 그래서 경복궁, 그러니까 경회로 북쪽에다가 간이대라는 그 건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간이를 설치해서 천체를 관측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상관없는 거 생뚱맞은 건 뭐야? 옳지 않은 건 2번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쉬운 문제예요. 특히 세종인데 투리시 많이 되옵니다. 16번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강령. 자, 일제강점기 가장 대표.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제강점기 문제들을 그러니까 이제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일제강점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좀 정리가 되고 기출도 좀 풀어보고 나서 출제 경향을 좀 보시면 약간 이게 좀 고정된 특징들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기, 2기, 3기 시기 구분하는 거 있죠. 그 문제 거의 나와요. 그러니까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말살통치와 관련된 10년대, 20년대, 30년대를 크게 구역을 나눠서 시간 구분하는 문제 있잖아.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예전엔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좀 안 나오는 게 무장독립전쟁이야. 됐죠? 네, 근데 무장독립전쟁도 올해 주제로는 안 나왔는데 선지로 섞여서 나왔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문제 뒤에 가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제강점기에 그러니까 주제는 작은데 그러니까 출제가 잘 되는 단체들이 있다 그랬잖아. 조직. 예, 그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임정,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렇죠? 대한민국 좀 엄청 잘 나와. 자, 그리고 1919년 3.1운동 이후에 11월에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의열단, 의열투쟁 엄청 나온다 그랬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떤 주제가 있냐면 자,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단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합작, 뭐예요? 신간회. 그리고 신간회 사례 중에 가장 유명한 이게 뭐야? 신간의 강령. 이건 딱 보면 신간에 바로 나오셔야 돼요. 자, 갑니다. 밀립대학 이제 설립기성회. 자, 요거는 1920년대 초 서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월남 이상제를 중심으로 해서 22년부터 밀립대학 설립운동 추진되고요. 23년에 자, 기성회가 만들어집니다. 파리강화회에 김규식 파견했다. 자, 이거는 신한청년단이잖아. 신한청년당. 그쵸? 신한청년당에서 파리강화회에 파견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상하이 임시정부가 됐죠? 그래서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김규식을 그 외무총장에 임명을 해서 왜냐하면 파리 강화회에 가서 김규식 금방 온 게 아니야. 거기가 어딘데 얼마나 힘들게 갔는데. 그래서 여기에 많은 외국 정상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오래 머물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그래서 활동하기 좋게 소위 말해서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명함 파준 거지. 그러니까 뭔가 직책을 줘야 이 사람이 어디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도로 한 거야. 됐죠?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임시정부가 뭐라고도 말하냐면 그냥 임시정부가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에 파견했다. 이렇게도 말해요. 됐죠? 그래서 실제로 원래 보낸 건 신한청년당인데 그 다음에 신한청년당이 나중에 임시정부의 근간이 되잖아. 그리고 임시정부에서도 김규식을 외무총장에 임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활동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또 지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한청년당이 파견했다. 상하이 임시정부가 파견했다. 요 두 가지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60만세 운동을 사전에 계획 B, 여러분 이거 늘 얘기했던 거. 60만세 운동의 결과가 뭐야? 신간회 탄생. 나중에 신간회가 지원하는 게 뭐야? 이거 딱 스탠다드형이잖아. 광주 학생회 운동. 이거 수업시간에 말했던 거 그대로 나왔네. 그쵸? 그래서 선제 뭐라고 나오면 안 돼? 예를 들어 60만세 운동을 신간회가 지원했다. B 없다니까. 그 다음 광주학생 운동의 결과 신간회 B 이미 신간회가 있는데 뭘 광주학생 운동의 결과예요. 광주학생 운동 1929년인데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6번 건드리시면 안 되죠. 6번 틀리는 거고 정답 4번.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되죠? 자, 17번 갈까요? 자, 다음 글 쓰는 인물이에요. 자, 인물이 된 말인데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도 이제 올해 지방직 문제 중에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문제, 아까 9번 문제, 그 과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료를 봤는데 사료를 보고 뭐지? 이제 그러면 틀리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료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고 제가 수업 시간에 사료를 많이 강조하지 않고 요거 이제 강조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는 했어요. 요 사료를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면서 이거 지금만 딱 집중해서 한번 노트북 찍고 보면 잘 못 까먹는다. 왜냐면 삼국사의 사료 같은 건 좀 더 어렵다. 그리고 성유사 사료도 키워드를 잘 봐두셔라. 근데 얘는 완전 귀염둥이다. 왜냐면 여기에 너무나 확실한 키워드를 그냥 이게 서문이거든요. 서문이 그냥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뭘 또 보고 할 게 어딨어. 그냥 처음 딱 볼 때 딱 한번 집중해서 노트북 찍어 놓으면 끝이지. 뭐야 이거. 동명 그랬으니까 동명한 편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규보에. 그래서 최충원 시기에 자 항상 최충원 옆에 있었던.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동명왕편 이규보를 물어본 거야. 됐죠? 자 선직할게요. 자 사설의 기록보다 평가를 강조한 여러분 이런 앞에 말들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자 결론 강목체 사서다. B 틀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목체 사서는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중요해. 그래서 큰 제목 강, 그 다음에 안에 소주제 목, 그래서 강, 목, 그래서 1강, 그 다음에 1목, 2목, 3목, 3목 이렇게 서술되는 거라 그랬잖아. 그리고 강목체 사서는 대부분 책 제목에 강자가 많이 들어가.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는요. 충수왕 때 민지가 만들었던 본조, 편년, 강목이 최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걸로는 조선 후기에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 제일 유명해요. 됐죠? 네, 그래서 자 강목체 아니죠. 이건 영웅 대서사시잖아. 그죠? 자, 당군부터 고려왕까지의 역사.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근데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됐죠? 이게 서사시지만 모두 서사시야. 이승유의 제왕운기도 서사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제왕운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동명왕편은 고려의 시조 동명왕 그러니까 추모왕 고주몽에 대한 얘기야. 고주몽 고구려계승의식. 그죠? 근데 무슨 뭐 당군에서부터 고려 충렬왕 때까지요. 됐죠? 그 표현은 딱 이승의 제왕기죠. 자, 당군전설 민간에 전승되는 자료를 이렇게 말하면 딱 삼국유사에 약속된 표현이야. 여러분 역사서들도 그 역사서를 딱 설명하는 약속된 표현들이 있다 그랬잖아. 영어의 수고처럼 기억하셔야 돼.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동명왕이 신의 한 사적을 생략되어 있다고 해서 평화였다. 맞아요.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명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동망 얘기들이 참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많잖아. 일단 태생부터가 뭐 말에서 태어났죠. 뭐 활을 엄청 잘 쏴서 하늘에다 활 쏘면 막 날아가던 새가 막 7마리가 연통을 놓고 연속으로 관통해서 막 떨어지죠. 막 그러니까 근데 그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한 제국을 만든 거대한 창업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특별한 일이 없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면서 내가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환상이 아니고 성스러움이며 귀신이 아니고 신성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부터 동명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하면서 쫙 서술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자, 그래서 4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18번 갈까요? 자, 18번 1910년대.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10년대, 20년대, 30년대.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건 뭐냐면 일제 통치 방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면 이거 뭐에 대한 얘기야. 우리의 민족의 독립운동, 우리의 저항의 역사에 대한 거죠. 그렇죠? 자, 화북지방에서 조선독립동맹. 여러분 조선독립동맹은 1942년에 만들어지잖아. 연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40년대 너무 먼데. 자, 두 번째. 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죠? 3부의 형성. 3부에서 뭐라고요? 입삼, 입사, 25.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아니 연도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아니 이렇게까지 모르더라도 20년대라는 건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나중에 민족일당운동의 결과 3대 통합운동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28년에 혁신회, 29년에 국민부로 통합이 되죠. 두 개로 통합이 되죠. 자, 임병찬의 독립의군부. 여러분 1910년대 비밀결사로는 딱 두 개 기억하는 거야. 1912년 독립의군부, 1915년 자 박상진의
대한강복회 딱 2개. 됐죠? 오, 딱 나왔네. 1912. 그래서 1910면 되잖아.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자, 그 다음에 조선명군 양세봉, 영능가. 그 양세봉은 조선명의 영이야. 그래서 영능가 32. 그 다음에 흥경성 33. 그래서 무장독립전쟁. 그쵸? 그래서 지금 선지 2번과 3번은 우리가 아니다. 1, 2, 4번은 무장독립전쟁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딱 무장독립전쟁이 나온 건 아닌데 무장독립전쟁 내용들을 선지가 대부분 품고 있네요. 그쵸? 네, 1910년대. 자, 우리의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19번 갑니다. 자, 다음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사실은 실수할 수도 있는 문제 같아요. 네, 실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사실은 이게 이 역사, 그러니까 구한말 민족문화수운동에서는 역사가 무조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출제 영순위가 신채호, 박은식. 사실은 백안박은식과 단지 신채호 빼고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을 제공한 사람이라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1, 2번 그리고 3번 일제강점기 역사 출제율 3위는 누구다? 그러면 무조건 백남훈이야. 왜냐면 이 백남훈의 사회경제사학에서 사실은 식민사관의 가장 핵심인 정체성 이론. 너네 조선 애들의 역사에는 발전이 없다. 이거를 조목조목 비판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인물은 누구예요? 백남훈. 됐죠? 그래서 신채호, 박은식, 백남훈. 이렇게 일제강점기 역사가 트리오예요. 트리오. 됐죠? 네, 그래서 3명 기억하셔야 됩니다.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사료를 이렇게 시험장에서 막 빨리 해야 되니까 읽다 보면 요거 순간적으로 요 사료에서 답을 못 잡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그 해설 강의 들어오기 전에 충격받은 게 그 우리 조교가 하나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또 한 명은 다 맞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 틀린 친구한테 뭐 틀렸냐 그랬더니 이거 얘기하더라고. 됐죠? 그래서 요거잖아요. 세계사적인 이론적인 역사 발전 법칙이 우리 민족에도 다른 민족과 같은 거의 같은 궤도의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 우리 역사가 고대사에 계속 그렇게 머물렀던 것이 아니다라는 정체성론을 반박하는 거죠. 그렇죠? 자, 민족의 정신으로서 국혼 이러면 누구예요? 국혼 그러면 박은식, 백안박은식. 그죠? 민족주의 사학 계승에서 그러면 누구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정인보라 그랬죠. 내 쓸 때도 맨날 이렇게 막 정인보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문일평은 조선심. 왜냐면 정인보랑 문일평은 이렇게 선지로만 나와요. 조선심 그거 구별하셔야 돼. 마르크스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사를 연구했다. 딱 정답이네요. 됐죠? 사회경제사. 자, 그 다음에 진단학회 문헌의 고증, 실증주의 사학 이러면 이병도를 비롯한. 그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네요. 자, 마지막 20번 갈게요. 자, 마지막 20번. 여러분 6.25 오랜만에 나왔어요. 6.25 정말 안 나왔는데 6.25 진짜 오랜만이네. 요즘에 그 한반도 긴장이 고조돼서 그런가? 자, 6.25 전쟁이 오랜만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요것도 부정형이에요. 자, 갑니다. 자,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다. 맞죠? 그래서 당시에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의 이 인천 상륙작전은 진짜 엄청 대박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9월 15일 한방의 전세를 그냥 뒤집어 버려요. 됐죠? 네. 자, 이러면서 이제 9월 23일 날 서울 수복하고 그 다음에 38도선을 넘어서 이제 10월에는 평양까지 진입을 하게 됩니다. 평양까지 이제 수복하게 되죠. 자, 그래서 6.25 전쟁 맞잖아요. 자, 대통령 직선제 포함한 발췌건 요게 사실은 조금 어려운 선지인데 요것만 잘 잡으면 돼요. 여러분 발췌 개헌을 뭐라 그러냐면 일명 요거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부산 정치 파동. 그래서 전쟁 중에 1952년이에요. 이거 전쟁 6.25 전쟁 중이야. 전쟁 중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 각각해서 많은 일을 하신다 그랬잖아. 그래서 임시수도 부산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1차 개헌을 해요. 그래서 전쟁 중에 이제 갑자기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서 본인이 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됐죠? 그래서 이거 일명 부산정치 파동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다음 이승만 정부가 북한의 송환을 거부하는 방공포로를 석방했다. 이게 거제도 방공포로 석방. 그래서 요거는 휴전 맺기 바로 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6월에 맺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워낙 이승만이 휴전 맺지 말고 뭐 계속 전쟁해야 된다, 백두산에 태극기 꽂아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이승만 빼고 막 진행을 하잖아. 그러니까 날 빼고 될 것 같아. 그래서 거제도에서 그냥 포를 일방적으로 석방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남북 휴전 협상하던 게 판문점에서 그냥 바로 중단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이 이승만한테 가서 바로 I'm sorry 이렇게 하면서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 들어주고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요거 6.25 전쟁 직전이라는 거 요거 하나 챙겨 두시고요. 자, 그다음 근데 이것도 정답이 좀 쉬웠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6.25 전쟁의 진행 과정, 6.25 전쟁 진행 과정 많이 물어보는데, 근데 일단 6.25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대표적인 배경을 얘기할 때 미국의 애치슨 선언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새롭게 미 국방부 장관이 된 애치슨이 50년 1월에 그러니까 극동아시아 미군의 방어 라인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충격적으로 한반도가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남한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오키나와로 1월에 빠져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북한한테 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더 상황을 제공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중에 나온다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는 6.25의 배경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아닌 거니까 정답은 몇 번이야? 정답은 4번이네요.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까지 자, 모든 문제를 다 한번 해설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 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후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거에 조금이 도움될 만한 이런 말씀도 제가 조금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휴식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그리고 국가직과 지방직이 또 이런 관계가 있구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들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이후에 공부하실 때 반드시 참고로 삼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해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